며칠만 그냥 밥 좀 먹을 수 있을까요? 밥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도 잘 살길 바랬는데.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남자가 내 가게 셔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남자.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저녁. 저는 그날도 혼자였습니다. 문을 닫기 위해 셔터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문 밖에 뭔가가 보였어요. 그림자였습니다. 처음엔 취객인 줄 알았죠. 그런데 고개를 드는 순간 저는 그만 손잡이를 놓고 말았어요. 20년 전에 이혼한 전 남편이 우두커니 서 있었으니까요. 한때 양복깃을 세우고 항상 반듯하게 빗어넘긴 머리에 걸음걸이도 당당했던 사람.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비에 흠뻑 젖은 낡은 점퍼 차림에 허리가 반쯤 꺾여 있었어요. 눈빛이 꺼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쭈글쭈글하고 거무튀튀했고 손등엔 굵은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죠. 내가 아는 그 사람이 맞는지 한참을 들여다봤더라고요. 분명히 맞았습니다. 오만하던 눈매만큼은 세월이 지워내지 못했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셔터 손잡이를 다시 잡아야 하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더군요. 속으로는 내리라고 내려버리라고 되뇌는데 손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세상 맞나요? 20년 전 그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는데 저는 왜 이러고 있는 건지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빗소리만 달달달달 유리를 두드렸어요. 그 사람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만 밥 좀 먹을 수 있을까요? 밥이요. 이 사람 입에서 밥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내려다봤어요. 군데군데 김치물이 배어든 오래된 명걸레. 이걸 손에 쥔 채로 저는 10년 넘게 이 가게를 혼자 지켰거든요. 그 사람이 빚을 안고 사라진 뒤로 딱 이 걸레 하나 잡고 버텨온 세월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저한테 밥을 달라고 하고 있었어요. 참으려 해도 심장이 떨려오더군요. 가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꺼지라고도 못했어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비에 젖은 그 사람 얼굴만 들여다봤더라고요. 뭔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제 눈으로도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바로 그 순간 오래된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더군요. 저는 그때 결혼한 지 7년 만에 이혼을 했어요. 이혼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서류 한 장으로 모든 게 정리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이 남기고 간 건 서류 한 장이 아니었거든요. 빚이었어요. 2억이 넘는 보증 빚이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서명했다는 걸 몰랐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오더니 제 이름으로 된 채무가 있다는 말이 들려왔을 때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사업을 하면서 제 명의로 대출을 받은 거였어요. 제가 도장을 찍었다고 했는데 기억이 없었습니다. 서류를 가져오면서 뭔가에 서명하라고 했던 적이 있긴 했는데 그게 그런 서류였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 사람은 그 즈음부터 연락이 뜸해지더니 어느 날 아침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가방 하나 들고 사라진 거였습니다. 식탁 위에 달랑 쪽지 하나 남겨두고요. 잠깐 다녀올게.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뒤로 독촉 전화는 하루에도 몇 번씩 왔습니다. 밥 먹다가도 오고 자다가도 왔어요. 수신 차단을 해봤지만 번호를 바꿔가며 계속 걸어왔죠. 어느 날은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집 앞에 직접 찾아오기도 했더라고요.
그 사람이 문 앞에 서 있는 걸 문틈으로 보면서 저는 방 안에 숨어 숨을 참았습니다. 이웃들한테 무슨 소문이 날까봐, 아이한테 무슨 말이 들어갈까봐, 그 수치심이 얼마나 깊었는지 모르실 거예요. 저는 결국 있던 가구를 다 팔고 아이를 제 어머니한테 맡기고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낮에는 식당, 밤에는 편의점. 손이 텄고 무릎이 상했고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눈이 늘 충혈돼 있었더라고요. 겨울엔 손등이 갈라져서 고춧가루 묻은 행주를 쥘 때마다 쓰라렸는데 그게 아프다는 생각보다 내가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상하게 버틸 수 있었어요. 사람이 절박해지면 아픈 것도 사치가 되더라고요. 식당 일을 마치고 편의점으로 뛰어가는 그 골목길을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가로등 불빛이 부서진 채로 깜빡이던 골목이었는데 거기를 혼자 걷다 보면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울고 싶어도 울 수가 없었어요. 울면 힘이 빠지니까요. 그렇게 4년을 버텨서 겨우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연 게 이 작은 국밥집이었어요. 테이블 4개짜리 작은 가게였습니다. 간판도 제가 직접 붙였고 청소도 혼자 했고 메뉴판도 직접 썼어요. 처음엔 하루에 손님이 2-3밖에 안 왔더라고요. 그래도 매일 새벽에 나와서 육수를 끓였습니다. 달그락달그락 솥 뚜껑을 열고 닫으며 이게 내 삶이구나 싶었어요. 뼈를 넣고 몇 시간이고 끓인 국물이 뽀얗게 우러날 때 그 냄새를 맡으면 이상하게 힘이 났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새벽 가게에서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솥 앞에 서 있으면 이걸 해내면 된다 싶었어요. 그 마음 하나로 10년을 버텨온 가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가게 셔터 앞에 그 사람이 서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라는 말은 아니었어요. 그냥 그 빗속에 더 세워두고 싶지 않았던 거였는지도 모르죠. 그 사람이 터덜터덜 걸어 들어와서 가장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어요. 젖은 점퍼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고 운동화 밑창은 너덜너덜해져 있었죠. 저는 가스레인지 앞으로 갔어요. 불을 켰습니다. 국솥에 남은 육수가 있었고 밥도 조금 남아 있었거든요. 대화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그저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뜨끈한 국물이 솥 안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속으로 수없이 물었어요. 내가 지금 뭘 하는 건가 하고요. 이 사람한테 밥을 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이 사람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벌이나 다름없었더라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뚝배기에 밥을 퍼담으면서도 국물을 떠넣으면서도 왜 이러고 있는 건지 스스로 이해가 안 됐어요. 국밥 한 그릇을 그 사람 앞에 놓으면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숟가락을 집어드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그 사람이 뭔가를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이더니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구더군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고개만 떨군 채로 어깨가 흔들렸어요. 저는 그것을 보고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 사람이 불쌍하다고 느끼면 제가 지는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눈을 돌리고 빈 그릇을 닦는 척하면서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그 사람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그날 밤 테이블에 엎드려 잠이 들었어요. 저는 한참을 카운터 안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깨워야 하나, 그냥 둬야 하나, 내보내야 하나.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결국 저는 창고에서 오래된 담요 하나를 꺼내다가
그 어깨 위에 덮어줬습니다. 덮어주면서도 손이 이상하게 떨렸어요. 이게 맞나 싶으면서도 손은 이미 담요 끝을 여며주고 있었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가게 안에서 혼자 의자를 붙여 누웠어요. 집에 가면 그 사람 혼자 두는 게 되니까 그냥 있었습니다. 자려고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 날이 밝았더라고요. 아침 일찍 눈을 떠보니 그 사람이 이미 일어나 있었어요.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걸레를 들고 구석구석 닦는데 솜씨가 영 어설펐어요. 한 번도 이런 걸 해본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육수불을 켰어요. 그렇게 첫날이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시키지 않아도 아침이 되면 일어나서 빗자루를 들었고 손님이 나가면 상을 치웠고 저녁엔 설거지를 했더라고요. 솜씨가 없어서 그릇을 깨뜨리기도 했고 행주지를 잘못해서 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묵묵히 했어요.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손님이 다 빠지고 가게가 조용해졌을 때 그 사람이 카운터 앞에 섰어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는데 한동안 아무 말도 없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딱 2글자였어요. 저는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영수증 묶음을 계속 넘기면서 못 들은 척했어요. 그런데 가슴이 뜨거워지더군요. 미안하다는 말을 저는 오래 기다렸었거든요. 20년 동안 기다린 말이었는데 막상 들으니까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화가 났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영수증 묶음을 내려놓고 그 사람을 똑바로 봤어요. 당신 그거 알아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갑게 나왔습니다. 내가 당신 보증 빚 갚으려고 4년을 식당이랑 편의점 뛰어다닌 거. 그 사람이 눈을 피했어요. 말이 한번 터지니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가슴 한켠에 꾹꾹 눌러두었던 말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려고 했어요. 비톡촉 전화가 오던 그날이 생각났거든요.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치고 새벽에 막 집에 들어서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었어요. 피곤해서 안 받으려다가 혹시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서 받았더니 채권 추심 업체라고 하더군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채무 2억 3천만 원, 상환이 지연되고 있다고. 그 순간 다리가 풀렸어요. 현관 앞에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새벽 5시였고 밖엔 아직 어두웠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으러 갔더니 서류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제 도장이 찍혀 있다고. 그걸 듣는 순간 그 사람이 언젠가 서류 여러 장을 가져와서 서명해달라고 했던 날이 떠올랐어요. 집 계약서라고 했거든요. 그냥 믿었습니다. 부부였으니까요. 그게 제 가장 큰 실수였어요. 아이가 10살이었는데 그 애를 어머니한테 맡기고 주말에도 못 보고 명절에도 일했어요. 그 애가 엄마 언제 와요? 했을 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곧 간다고 했어요. 그 말하면서 전화를 끊고 화장실에서 울었어요. 그게 몇 번인지 세다가 포기했거든요. 가슴속 어딘가에서 오래 눌러둔 덩어리가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사라진 뒤에 내 삶이 어떻게 됐는지 당신은 알기나 해요? 알고 싶기나 했어요? 그 사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더 화가 났더라고요. 변명이라도 해줬으면 속이 더 시원했을 텐데 그냥 고개를 숙여버리니까 할 말을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앞치마를 벗어 카운터 위에 올려두고 불을 끄고 가게 문을 나섰어요.
혼자 길을 걸었습니다. 그날따라 골목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더라고요. 가로등 불빛 아래를 걸으면서 뭔가 뱉어버리고 싶은데 뭘 뱉어야 할지 모르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속이 꽉 막힌 것 같은데 울지도 화내지도 못하는 그 답답함. 이걸 안고 산 게 20년이라는 게 새삼 허탈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씻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 사람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어요. 그 다음엔 또 이상하게 불쌍한 마음이 들었고 그게 또 화가 났어요. 이 사람 때문에 평생 감정이 이 모양인데 아직도 내가 이러고 있나 싶었거든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눈이 감겼어요. 다음 날 아침 가게에 나가니 그 사람이 또 와 있었습니다. 셔터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말없이 셔터를 올렸습니다. 그 뒤로도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어요. 그 사람은 말수가 없었고 저도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거였어요. 아침엔 육수 끓이는 소리, 낮엔 손님 소리, 저녁엔 설거지 소리. 그 소리들 사이로 우리 둘은 서로 부딪히지 않으면서 하루를 흘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단골 어르신 한 분이 그 사람을 보시더니 물으셨어요. 저분이 여기 새로 일하는 분이야?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네, 뭐 잠깐요. 그렇게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말하고 나서 제가 놀랐어요. 왜 그렇게 대답한 건지 저도 몰랐거든요. 그 사람 역시 그 말을 들었을 텐데 아무 표정 없이 테이블을 닫고 있었더라고요. 그 모습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처음으로 그 사람한테 밥을 같이 먹자고 했어요. 말로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조용히 상을 2개 차렸습니다. 그 사람이 잠깐 저를 봤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맞은편에 앉았더라고요. 밥을 먹는 내내 둘 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숟가락 소리만 달그락달그락 났습니다. 된장찌개 하나, 김치 하나, 계란말이 하나. 소박한 밥상이었는데 그날따라 그 밥이 이상하게 목에 걸렸어요. 이 사람이 불쌍한 건지, 내가 약한 건지, 아직도 미련이 남은 건지, 그 어느 것도 답을 낼 수 없었습니다. 밥을 다 먹은 뒤 저는 그릇을 거들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제 그릇까지 먼저 집어서 개수대로 가져가더군요. 서툰 손길로 물을 틀고 수세미를 들고 그릇을 닦기 시작했어요. 등이 보였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넓어 보이던 등이었는데 지금은 왜 그리 좁아 보이던지 반쯤 구부정한 채로 그릇을 닦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 사람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스치는 걸 억지로 눌렀습니다. 불쌍하다고 느끼면 또 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설거지를 마친 그 사람이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천천히 돌아서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거든요. 그 한마디가 오래 쌓아둔 제 마음을 다시 뒤흔들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그 사람이 손을 닦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달만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아들었어요. 가게에 있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밥값이라도 하겠다는 거였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스레인지 위 육수솥 뚜껑을 들었다 닫았다 했습니다. 뭔가를 하고 있어야 이 침묵을 버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1달. 그 말이 이상하게 귓가에 맴돌았어요. 1달이면 내보낼 수 있다는 건지 아니면 그 안에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건지 이 사람 속이 뭔지 저는 여전히 몰랐습니다. 믿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건 제 온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이상한 결정을 하나 했습니다. 가게 창고 한켠에 낡은 간이 침대가 하나 있었어요. 오래전에 제가 야간 작업할 때 쓰던 거였는데
그걸 꺼내서 창고 구석에 폈어요. 자리를 만들어준 겁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그 사람이 그걸 보더니 고개를 한번 숙이고 말이 없었어요. 감사하다는 말도 알겠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창고 문을 닫았더라고요.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내가 왜 그랬지를 수십 번 되물었어요. 동정심인지 아직 남은 정인지 아니면 그냥 지쳐서 판단력이 무뎌진 건지 어느 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걸어가다가 문득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도 없는 흐린 밤이었는데 그냥 올려다봤습니다. 모르겠다. 그냥 모르겠다 싶었어요. 이 나이에 이 고민을 하고 있는 내가 한심하기도 했고 그렇다고 모른 척하기도 어려웠거든요. 그 사람이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건 눈에 보였어요. 몸도 성하지 않아 보였고요. 제가 아무리 원망을 해도 눈앞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내치는 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제 성격이었어요.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어쩌면 저를 제일 힘들게 하는 제 성격이었죠. 한 가지만 확실했어요. 딱 한 달. 그 이상은 없다고 마음속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의 임시 거처가 생겼고 가게 일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아침이면 저보다 먼저 일어나서 가게 청소를 했고 재료 손질도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처음엔 파 하나 제대로 못 썰어서 굵기가 제각각인 파를 들고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옆에서 다시 썰었어요. 그랬더니 다음 날은 혼자서 더 가늘게 썰어 놓았습니다. 그런 식이었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등 너머로 보면서 따라했고 혼나지 않아도 스스로 고쳤어요. 그 모습이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제가 알던 그 사람은 식사 후에 상위에 수저를 그냥 놓고 일어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그릇을 한 번도 직접 싱크대에 갖다 놓은 적이 없던 사람이었고 집안일은 무조건 제 몫이라고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설거지를 하고 마루를 닦고 손님 상을 치우고 있었어요. 무릎이 안 좋은지 쭈그려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살짝 찡그리더라고요. 그걸 봤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못 본 척했어요. 안쓰럽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게 빌미가 될 것 같았거든요. 사람이 무너지면 이렇게 달라지는 건가 싶었습니다.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형편이 받쳐줄 때 감춰진 건지. 그 생각까지 미치자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요. 어느 날 점심 장사가 끝나고 손님이 다 빠진 후였어요. 그 사람이 혼자 테이블 닦는 걸 보다가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밥 먹어요. 그 사람이 걸레를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살짝 흔들리는 것 같았더라고요. 대답이 없었는데 그 눈빛이 뭔가를 말하고 있었어요. 앉아요. 저는 국밥 2그릇을 내왔습니다. 일부러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손이 알아서 고명을 한 번 더 얹고 있었어요. 그걸 뒤늦게 알아채고 속으로 혼났습니다. 그 사람이 자리에 앉아서 한동안 그릇을 들여다봤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는데 그걸 보다가 저는 괜히 눈을 돌렸습니다. 그 사람이 먹는 속도가 느렸어요. 급하게 먹는 게 아니라 천천히 음미하듯 먹더군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오래 마시고 밥을 조금씩 넣어서 먹었어요. 뜨거운지 호호 불기도 했는데 그 모습이 어쩐지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이상한 걸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밥을 제대로 못 먹은 지 꽤 됐겠구나 하는 거였습니다. 비에 젖어 셔터 앞에 서 있던 그날이 처음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 얼마나 오래, 얼마나 힘들게 지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또 싫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제가 알 바가 아니거든요. 그래도 밥은 먹여야지 라는 마음. 그게 전부였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면서 가게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이 그 사람을 익숙하게 대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어떤 어르신은 들어오면서 아저씨도 안내하고 인사를 건네기도 했고, 아이를 데리고 오는 젊은 엄마는 그 사람한테 물을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어요. 그 사람은 군말 없이 물을 떠다 줬고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어느 날은 단골 할아버지 한 분이 드시다가 뚝배기를 엎으셨어요. 뜨거운 국물이 테이블 위로 쏟아졌는데 제가 달려가기도 전에 그 사람이 먼저 뛰어가서 행주로 닦고 할아버지 바짓단에 묻은 국물도 조심스럽게 닦아드렸어요. 할아버지가 멋쩍어 하시니까 괜찮습니다. 드세요 하고 새 뚝배기를 가져다 드렸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계속 다른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보였어요. 그게 더 이상했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 문을 닫고 혼자 장부를 정리하다가 문득 이달 들어 매출이 조금 늘었다는 걸 알았어요.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서 놓치던 테이블을 챙기게 된 게 컸던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이 있으니까 손님을 더 받을 수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그 장부를 덮으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직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그 사람이 있고 나서 달라진 게 하나 더 있었어요. 전에는 혼자 문을 닫고 나면 가게가 너무 조용했거든요. 설거지 소리도 없고 빗자루 소리도 없고 그냥 저 혼자 수도꼭지 잠그는 소리만 있었는데 지금은 창고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있다는 소리. 그게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소리가 없어지면 어쩌나 싶은 생각이 스쳤고 그런 제 자신이 또 황당했어요. 이 사람이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몸은 이미 그 사람이 있는 일상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자마자 그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가게 앞 도로를 천천히 걸으면서 땅을 유심히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처음엔 뭔가 떨어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게 앞 도로를 걷고 있었어요. 셔터를 올리고 나오니까 골목 입구 쪽에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두 손을 뒤로 모은 채로 고개를 약간 숙이고 발밑을 유심히 보면서요. 처음엔 뭔가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동전이라도 떨어뜨렸나 싶었거든요. 뭐 찾아요? 그 사람이 고개를 들더니 잠깐 멈칫했어요. 아니요, 그냥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설명하지 않았어요. 저도 더 묻지 않았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날 이후로 그게 한 번이 아니었어요. 이틀 뒤에도 비슷한 걸 봤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잠깐 쉬는 시간에 그 사람이 가게 밖에 나가 있길래 뭐 하나 봤더니 골목 끝에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팔짱을 낀 채로 가게 앞 도로에서 건너편 빈 공터까지 시선을 한번 쭉 훑더군요. 거리를 재는 것 같은 눈빛이었는데 저와 눈이 마주치자 바로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척. 그 모습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어요. 가게 앞 땅을 왜 저렇게 들여다보는 건지, 뭘 보고 있는 건지. 가게 건너편 공터는 오래전부터 주인 없이 방치된 곳이었어요. 가로세로가 꽤 넓은 땅인데 자풀만 무성하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던 곳이었거든요. 우리 동네 사람들도 거기 뭔지 잘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거기를 자꾸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우리 가게 앞 도로도 마치 머릿속으로 치수를 재듯이 바라보더군요.
며칠 뒤에는 손님이 없는 오후에 그 사람이 외출을 했습니다. 어디 가냐고 묻지 않았어요. 제가 그 사람 행방을 챙길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2시간쯤 지나서 들어오는데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A사 크기의 흰 봉투였는데 봉투 윗면이 살짝 부풀어 있었습니다. 안에 서류가 제법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봉투를 뒤로 감췄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봉투가 자꾸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뭐가 들어있는 건지, 어디서 가져온 건지, 망한 사람치고는 뭔가 이상하게 침착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나타났을 때부터 그 느낌이 있었는데 그냥 넘겼던 거였죠. 보통 이렇게 무너진 사람들은 눈빛 자체가 달라요. 뭔가에 쫓기는 것 같고 불안해 보이고 작은 소리에도 움찔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초라해 보이긴 해도 눈빛만큼은 이상하게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어딜 봐도 당황하지 않고 조용히 상황을 보는 것 같은 그 눈빛. 가끔 혼자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을 보면 뭔가를 계산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그게 처음부터 마음에 걸렸는데 그냥 제가 너무 생각이 많은 건가 하고 눌러뒀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사람을 조금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 토요일이었어요. 점심 장사를 마치고 제가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그 사람을 봤습니다. 골목 2블록 아래에 있는 부동산 중개소 앞이었어요. 그 사람이 유리문 안쪽에서 중개인으로 보이는 사람과 마주 앉아 있었더라고요. 뭔가를 펼쳐놓고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얘기하는 모습이었는데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웃지도 않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뭔가를 꼼꼼히 확인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저는 그 앞을 그냥 지나쳤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 걸어가다가 발이 멈춰버렸어요. 장바구니를 든 채로 그냥 거기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모른 척 갈 수도 없는 그 기분. 결국 그냥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도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더군요. 부동산이요. 이 사람이 부동산에서 뭘 한다는 건지. 살 것도 없고 팔 것도 없을 텐데. 그럼 임대? 아니면 매물 조회? 이것저것 생각을 해봤는데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가게 앞 그 공터랑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그 공터를 자꾸 들여다보고 부동산을 드나들고 서류 봉투를 들고 다니고 그 3가지가 머릿속에서 하나로 이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게 말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땅 한 평 없는 사람이 공터를 들여다본다고 뭐가 되는 건지, 저 스스로 생각이 너무 많은 건가 싶어서 억지로 눌러버렸습니다.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 그 느낌이 점점 선명해지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였어요. 그 사람이 또 외출을 했고 이번엔 더 오래 걸렸습니다. 4시간쯤 지나서 돌아왔는데 피곤해 보였어요. 어깨가 내려앉아 있었고 신발 밑창에 흙이 묻어 있었더라고요. 어딘가 먼 곳을 다녀온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디 다녀왔는지 묻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먼저 말했어요. 잠깐 지인을 만났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더 물어볼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덧붙였어요. 곧 정리될 것 같아요. 곧 정리된다. 그 말이 뭔 뜻인지 저는 바로 알 수 없었습니다. 자기 일이 정리된다는 건지, 여기서 나가게 된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말하는 건지. 그 사람은 더 설명하지 않았어요. 창고로 들어가면서 그냥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닫힌 문을 바라봤어요.
곧 정리된다. 그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더라고요. 단순하게 들으면 그냥 하는 말인데 뭔가 다른 뜻이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지나치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뭔가가 있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누워서도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빈털터리가 맞나? 맞다면 부동산에서 뭘 하는 건가? 서류 봉투 안에 들어있는 게 뭔가? 가게 앞 땅을 왜 자꾸 들여다보는 건가? 곧 정리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생각들이 제멋대로 연결되기 시작했는데 연결이 되면 될수록 이상한 그림이 그려지더군요. 그런데 그게 말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몰랐어요. 제가 뭔가를 너무 의심하는 건지도 몰랐고요. 새벽에 한번 잠이 깼어요. 창밖에 빗소리가 들렸는데 그 사람이 창고에서 자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낡은 간이 침대에서 빗소리 들으며 그 생각이 또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냥 자는 사람 걱정이 왜 되는 건지 그냥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모르는 게 편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그 사람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사라졌거든요. 그날 밤이었어요. 문을 닫고 나서 창고에 뭔가 두고 온 게 생각났어요. 행주를 삶아두려고 꺼내뒀던 냄비가 아직 안에 있었거든요. 창고 문 앞에 서려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그 사람 목소리였습니다.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발이 멈췄어요. 소리가 낮았어요. 일부러 낮추는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벽을 사이에 두고 있어서 내용은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낮게 웅얼거리는 소리만 들렸는데 중간에 단어 하나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협약. 그 단어만 들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 단어를 머릿속에서 굴렸습니다. 협약이요. 망한 사람이 누구와 협약을 한다는 건지, 협약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상황이 어디 있는 건지, 통화가 끝난 것 같았어요. 창고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냄비 가져오는 걸 포기하고 그냥 가게 문을 잠갔어요. 집으로 걸어오면서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협약. 뭔가와 묶여 있다는 거잖아요. 아직 뭔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냥 망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평소보다 조금 일찍 가게에 나왔는데 셔터를 올리고 창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두드렸는데 여전히 조용했어요. 문을 열었더니 간이 침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이 반듯하게 개져 있었고 쓰던 칫솔이랑 치약도 없었어요. 낡은 가방도 옷까지도 전부 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빌려줬던 얇은 담요도 깔끔하게 개져 침대 위에 올려져 있었어요.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창고는 텅 비어 있었어요. 또 도망간 건가? 그 생각 하나가 머릿속을 스치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서 뭔가 뜨거운 게 치밀었어요. 20년 전에도 이랬습니다. 예고 없이, 설명 없이 그냥 사라지는 것. 손에 힘이 풀렸어요.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한참을 그냥 있다가 결국 불을 켰습니다. 할 일을 해야 했거든요. 점심 장사 내내 아무 일 없는 척 움직였어요. 그런데 손님이 끊기고 가게가 조용해지자 빈 창고가 자꾸 신경에 걸렸습니다. 결국 문을 다시 열었어요. 낮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는데 역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침대 매트를 들춰봤을 때 작은 흰 봉투 하나가 나왔어요. 봉투 안에는 5만 원짜리 여러 장. 세어봤더니 5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꾹꾹 눌러 쓴 메모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밥값이에요. 신세 많이 졌어요. 밥값. 부동산은 왜 갔는지, 서류 봉투엔 뭐가 들었는지,
곧 정리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었는지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고 봉투 하나로 모든 걸 마무리해 버렸어요. 이 사람은 왜 항상 이러는 건지 20년 전에도 말 한마디 없이 사라졌고 이번에도 달랑 메모지 하나.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화가 어디를 향한 건지도 몰랐어요. 메모지를 접어서 돈이랑 같이 서랍에 넣었어요.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인지는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창고 문을 닫고 나와서 다시 가스레인지 앞에 섰어요. 뽀얀 국물이 조용히 끓고 있었는데 그냥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혼자 문을 닫고 앉아 있는데 가게가 이상하게 넓어 보였어요. 그 사람이 앉던 끝자리 의자가 살짝 빠져 있었는데 밀어 넣으려다가 그냥 뒀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몰라요. 그냥 그 자리가 그 사람 자리 같았거든요. 그 주 수요일이었어요. 점심 장사 막바지에 낯선 손님 2명이 들어왔어요. 작업복을 입고 있었는데 건너편 공사 현장 인부들인 것 같았습니다. 국밥 2그릇을 시키더니 서로 말을 나눴어요. 저는 주방에서 국물을 뜨면서 자연스럽게 듣게 됐습니다. 저 공터 주인이 좀 특이한 분이라더라. 한 명이 말했어요. 왜요? 땅을 팔지도 않고 개발 참여 조건으로만 넘겼다잖아. 분양 수익 지분받는 조건으로.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기엔 조건이 너무 세더라고. 시행사에서 처음엔 안 된다고 했다가 결국 들어줬다잖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국자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땅을 팔지 않고 조건을 세게 걸고 시행사가 결국 받아들였다는 것. 이 사람이 망한 사람이 맞기는 한 건지 아니면 망한 척을 한 건지 국밥 2그릇을 들고 나갔습니다. 인부들은 이미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그릇을 내려놓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대화가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람 소식은 없었어요. 2주가 지나고 3주가 됐어요. 연락처도 없었고 어디 사는지도 몰랐습니다. 찾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없는 사람이 된 거였습니다. 장사는 계속됐어요. 혼자 육수를 끓이고 혼자 상을 차리고 혼자 문을 닫았어요. 원래 하던 대로였는데 이상하게 손이 더 많이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이 있을 때 챙기던 테이블들을 이제 다시 혼자 챙겨야 했거든요. 점심 피크 시간엔 손이 모자랐어요. 예전엔 제가 주방에서 국물을 뜨는 동안 그 사람이 홀을 챙겼는데 지금은 주방이랑 홀을 혼자 오가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손님 응대가 느려졌고 어떤 날은 주문을 놓치기도 했습니다. 그게 불편하다는 게 또 은근히 짜증스러웠어요. 몇 주 있었던 사람 덕분에 편해진 몸이 되어버린 게 어느 날 저녁엔 파김치를 담그다가 손에 고춧가루가 잔뜩 묻었는데 씻지도 않고 한참을 그냥 서 있었어요. 이 사람 지금 어디서 뭘 먹고 있나 하는 생각이 스쳤거든요. 그러고는 스스로 어이없어서 고춧가루 묻은 손을 바로 씻어버렸습니다. 단골 어르신 한 분이 어느 날 국밥을 드시다가 한마디 하셨어요. 그 아저씨는 어디 갔어요? 저는 잠깐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볼일 있어서 잠깐 나갔어요.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더 묻지 않으셨어요. 그 대답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 사람을 감싸주는 말을 하고 있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셔터를 올리고 나오다가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가게 건너편 공터에 높다란 가림막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어젯밤까지만 해도 작풀만 무성하던 그 빈 땅이 하룻밤 사이에 초록색 펜스로 둘러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펜스 한쪽에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상 15층 고급 오피스텔 신축 예정. 저는 그 현수막을 읽고 다시 읽었어요. 15층? 바로 우리 가게 맞은편에 멍하니 서 있는데 골목 끝에서 공사 관계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걸어왔어요. 헬멧을 쓴 사람도 있었고 두꺼운 서류 파일을 옆에 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펜스 앞에 서서 무전기에 뭔가를 말하더니 현수막을 한번 올려다 봤어요. 다른 한 명은 가게 쪽을 힐끗 바라보더니 뭔가를 수첩에 적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게 앞에서 그냥 바라봤어요. 수첩에 뭘 적는 건지, 저희 가게가 뭔가 걸리는 건지 괜한 불안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상한 생각 하나가 스쳤어요. 이 사람이 가게 앞을 그렇게 들여다보던 게, 부동산을 드나들던 게, 서류 봉투를 감추던 게, 곧 정리된다고 하던 게 이것과 연결되는 건 아닐까? 손이 천천히 식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설마 싶었어요. 그런데 그 설마가 자꾸 커졌어요. 그날 하루 종일 그 생각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손님한테 주문을 잘못 받기도 하고 국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단골 어르신이 오늘 왜 그러냐고 물으셔서 그냥 잠을 못 잤다고 했더라고요. 저녁에 문을 닫고 혼자 그 펜스를 바라봤습니다. 어두워지면서 가로등 불빛이 초록색 펜스 위로 닿았는데 그게 이상하게 낯설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 자리에 자풀이 있었는데 그 공터를 이 사람이 자꾸 들여다봤는데 지금은 15층짜리 건물 공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와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좀 쉬어야 했어요. 하루 종일 혼자 움직였더니 무릎이 뻐근했거든요. 테이블 위에 올려둔 따뜻한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면서 저는 그 펜스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저 공터 주인을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아니면 저 공터 개발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사업이 실패했다더니 사실은 다른 무언가가 있었던 건 아닐까?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는데 어느 것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빈 보리차 잔을 내려놓으면서 저는 그냥 포기하기로 했어요. 신경 쓰지 않기로. 이 사람 일은 이 사람 일이고 저는 제 가게를 지키면 되는 거라고. 그런데 가게 문을 잠그고 나오면서 저는 그 현수막을 한 번 더 봤어요. 지상 15층 고급 오피스텔 신축 예정. 15개 층이 저 공터 위에 올라서면 우리 가게 앞 골목으로 햇빛이 들어올까? 그런 쓸데없는 생각까지 하면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 가게로 낯선 우편물이 하나 도착했거든요. 법원에서 온 등기 봉투였습니다. 그게 시작은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가게 문을 열러 나왔는데 골목 안이 이상하게 밝았습니다. 공터 쪽에서 환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공사 조명이었습니다. 밤새 작업을 한 건지 공터 안에는 이미 측량 말뚝이 박혀 있었고 한쪽에는 콘크리트 믹서 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어젯밤까지만 해도 그냥 자풀이 우거진 땅이었는데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바라봤습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었는데 흙냄새가 났어요. 이미 땅을 파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와서 불을 켰어요. 육수솥에 불을 올리고 재료를 손질하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손이 느렸어요. 자꾸 창밖을 보게 됐거든요. 공사 조명이 켜진 공터 쪽이 아까부터 자꾸 눈에 걸렸습니다. 밤새 뭔가를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게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우리 가게 맞은편에서 저는 자고 있는 동안 저 땅에서 뭔가 시작되고 있었다는 게 골목 입구가 좁아서 겨우 통과했는데 그 큰 기계가 공터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소음이 시작됐습니다. 쿵쿵
땅이 울렸어요. 가게 안에 있어도 진동이 느껴졌고 국물솥 위에 뚜껑이 달달달 떨렸더라고요. 손님 한 분이 뚝배기를 들다가 깜짝 놀라서 내려놓기도 했어요. 그만큼 진동이 심했습니다. 공사 소음이 가게 안까지 그대로 들어왔거든요.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면서 다들 한마디씩 했어요. 저기 공사 시작했네. 오피스텔이라고요? 저 좁은 골목에 15층을 어떻게 짓는다는 건지. 공사 기간 동안 여기 장사 되겠어요? 시끄러워서. 저는 국밥을 내오면서 웃는 척 대답했지만 속은 편하지 않았어요. 공사 기간이 얼마나 될지도 몰랐고 소음이 손님을 쫓을까봐 걱정이 됐거든요. 실제로 그날 오후 장사는 평소보다 한산했어요. 소음 때문에 앉아있기 불편하셨는지 포장을 부탁하시는 분들이 늘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후에 단골 할머니 한 분이 오셨는데 국밥을 절반도 안 드시고 일어나셨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밥이 안 넘어가네 하시면서 저는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면서 속으로 한숨을 삼켰어요. 2년이면 200만 원이 아니라 손님이 절반으로 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가게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됐어요. 10년을 지켜온 가게인데 공사 때문에 손님이 줄어서 문을 닫게 되는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 공터를 자꾸 들여다보던 장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부동산을 드나들던 것도 서류 봉투를 감추던 것도 공사가 시작되고 나니까 그게 다 연결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가게 앞에 나와 서 있는데 공사 현장에서 관계자 몇 명이 걸어 나왔어요. 안전모를 쓴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에 양복 차림의 남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현장 소장은 아닌 것 같았어요. 서류 파일을 들고 공터 주변을 한 바퀴 천천히 돌더라고요. 뭔가를 재는 것 같기도 하고 확인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러다 그 남자가 우리 가게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시행사 쪽에서 나왔는데요. 저는 앞치마를 손으로 잡으며 대답했어요. 네. 주변 상가분들께 공사 기간 안내드리러 왔어요. 착공은 이번 주부터고요. 완공까지 대략 2년 정도 예상합니다. 2년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습니다. 2년이면 긴 공사였어요. 2년 동안 이 소음을, 이 먼지를 안고 장사를 해야 한다는 거였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혹시 영업피해 보상 같은 건 없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자가 잠깐 표정을 바꿨어요. 저는 현장 안내 담당이라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본사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명함을 내밀었어요. 받아서 봤더니 시행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 이름을 읽다가 손가락이 멈췄어요. 시행사 이름 안에 낯익은 글자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 이름에서 쓰던 특이한 글자였습니다. 흔히 쓰는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 아버지가 지어줬다면서 예전에 한번 설명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우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손이 이상하게 식어갔습니다. 혹시 이 시행사 대표가 누구예요? 남자가 잠깐 저를 봤어요. 저도 세부적인 건 잘 모르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본사로 연락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남자는 다른 가게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명함을 손에 쥔 채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공사 소음이 다시 골목을 채웠어요. 쿵쿵, 달달달, 포클레인이 쉬지 않고 땅을 팠습니다. 흙먼지가 바람에 날려서 가게 앞까지 들어왔어요. 손으로 입을 막으면서도 그 명함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 글자가 우연이길 바랐어요.
그냥 비슷한 글자가 들어간 시행사 이름이길 바랐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머릿속에서 그 사람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서류 봉투를 뒤로 감추던 손, 공터를 들여다보던 눈빛, 곧 정리된다고 했던 그 말, 그 소리가 머릿속까지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와서 그 명함을 카운터 위에 올려뒀어요. 시행사 이름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그 글자가 계속 눈에 걸렸어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스마트폰을 들었어요.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어요. 3번쯤 울리다가 연결됐습니다. 네, 디벨롭먼트입니다. 여자 목소리였어요. 저 가게 맞은편 골목 상가인데요. 공사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혹시 이 시행사 대표님이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잠깐 침묵이 있었어요. 대표님은 직접 연락 받지 않으시고요. 담당 매니저를 연결해 드릴까요? 아니요, 그냥 성함만요. 죄송하지만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정보가 아니라서요. 저는 한 번 더 물었습니다. 혹시 이름이 혹자 들어가는 분 아닌가요? 이번엔 침묵이 조금 더 길었어요. 고객님, 그런 건 저희가 확인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명함을 카운터 위에 다시 내려놓았어요. 확인도 부정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시행사 이름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그 글자가 계속 눈에 걸렸어요.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그 시행사 이름을 검색해 봤어요. 회사 정보가 간단히 나왔습니다. 설립일, 대표자, 주소. 대표자 이름을 봤는데 처음 보는 이름이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안심이 되지 않았어요. 대표자가 다른 이름이라도 실제 오너가 따로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 사람이 뒤에서 연관된 건지 아닌지 이름 하나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녁 장사가 끝나고 혼자 문을 닫았어요. 공사 현장은 저녁이 돼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게 문을 잠그고 나오는데 공터 쪽에서 다시 조명이 환하게 켜졌어요. 야간 작업을 계속하는 거였어요. 골목을 걸어 나오면서 그 빛을 등 뒤로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씻고 나서 식탁에 앉아서 그 명함을 꺼내봤어요. 낮에 봤던 그 글자가 또 눈에 들어왔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시행사 이름을 다시 한번 검색해 봤는데 대표자 이름은 역시 처음 보는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설립일이 이상했어요. 그 사람이 처음 저한테 나타났던 해보다 훨씬 오래된 회사였거든요. 오래된 회사가 이 골목 공터 땅을 지금 개발한다는 게 그게 묘하게 걸렸습니다. 집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가게 앞으로 배달 온 우편물 안에 법원 등기 봉투 하나가 섞여 있었거든요. 제 이름으로 온 봉투였습니다. 봉투를 바로 열지 못했어요. 카운터 위에 올려두고 장갑을 벗고 앞치마를 풀고 손을 씻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한참을 그냥 바라봤어요. 법원이라는 글자가 박힌 그 봉투가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공터에서 굴착기 소리가 쿵쿵 들려오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배경처럼 깔렸어요. 이상하게 그 소리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 장사 준비를 다 마치고 첫 손님이 오기 전 잠깐 시간이 났어요. 그때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주방 칼로 윗면을 조심스럽게 잘랐어요. 서류가 3장 들어 있었습니다. 첫 장을 꺼내서 읽기 시작했는데 첫 줄에서 멈췄어요. 수중인.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부동산 소재지가 나왔어요. 주소를 읽었는데 아는 주소였어요. 우리 가게 건너편 공터 주소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증여자. 그 사람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서류가 카운터 위로 펼쳐지면서 바닥에 한 장이 떨어졌는데 그걸 줍지 못했어요. 그냥 거기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 공터가 이 사람 것이었어요. 그 잡풀 무성하던 땅. 동네 사람들도 누구 땅인지 몰랐던 그 공터. 이 사람이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땅이었던 거였습니다. 가게에 와서 매일 들여다보던 그 공터가 이 사람 손바닥 안에 있던 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금 저한테 준다는 거였어요. 제 이름으로 이전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었어요. 세 번째 장을 펼쳤더니 증여 계약서였습니다. 서명란에 그 사람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날짜를 봤더니 이 사람이 가게에 와 있던 기간이었습니다. 즉, 이 사람이 저와 같은 가게에서 밥을 먹고 걸레를 들고 설거지를 하면서 그 뒤로는 이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파 하나도 제대로 못 썰던 그 손으로 그릇을 깨뜨리면서도 묵묵히 닦던 그 사람이 그러면서 이걸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카운터 앞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밖에서는 계속 쿵쿵 소리가 들렸어요. 포클레인이 쉬지 않고 저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저 땅이 지금 제 이름으로 이전된다는 게, 저 공사가 사실은 저와 연결된 거라는 게 아무것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한동안 정리가 안 됐어요. 그 땅이 그 사람 것이라는 게, 그 사람이 망한 척하고 온 게 아니라 저 땅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다는 게, 그리고 그걸 저한테 넘긴다는 게, 왜요? 20년 전에 빚을 지고 사라진 사람이 왜 지금 와서 땅을 주는 건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낼 수 없으니까 그런 건지, 밥값 50만 원으로는 안 되니까 그런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던 건지, 저한테 온 것도, 저 가게 옆 창고에서 지낸 것도, 부동산을 드나든 것도, 그 생각까지 미치자 가슴이 이상하게 서늘해졌어요. 이 사람을 믿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또 속은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복잡하게 조여왔습니다. 근처 법무사 사무실로 갔어요. 사무실 문을 열었더니 선생님이 다른 손님 서류를 보고 계셨어요. 잠깐 기다리다가 제 차례가 됐을 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선생님이 서류를 한 장씩 넘기시면서 꼼꼼하게 보셨어요. 중간에 한번 멈추셨다가 다시 읽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저를 보셨습니다. 혹시 이 증여자분이랑 어떤 관계예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전 남편이에요. 선생님이 잠깐 눈빛을 바꾸셨는데 더 묻지는 않으셨어요. 다시 서류를 들여다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증여계약은 이미 완료된 상태예요. 등기 이전 절차만 밟으시면 그 땅이 선생님 것이 됩니다. 저는 물었어요. 이 땅 위에 지금 공사가 시작됐는데요. 선생님이 잠깐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시행사와 별도 계약이 있었거나 증여 전에 이미 시행 협약이 체결됐을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시행사에 땅을 제공하고 완공 후 일정 지분을 받는 방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분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까 봤던 시행사 이름이 떠올랐어요. 그 안에 있던 낯익은 글자. 이 사람과 시행사는 따로가 아니었던 건지, 그 시행사 대표가 혹시 이 증여자와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하셨어요. 법적으로는 별개의 인물일 수 있어요. 자세한 건 직접 시행사나 법무법인에 확인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사무실을 나오면서 멍했습니다.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이 진짜로 무너진 사람인지 아니면 무너진 척한 사람인지 이제는 그 질문 자체가 더 무거워졌어요. 가게로 돌아오면서 내내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사업을 완전히 망한 게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는 것. 아니면 망하긴 망했는데 이 땅 하나만큼은 지켜온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 땅이 있었고 이게 다 계획이었던 건지 어느 것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가게에 와서 서류를 다시 꺼냈어요. 증여계약서에 찍힌 도장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 사람 손으로 직접 찍은 도장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찍었을지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게 찍었을지 그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밖에서 공사 소음이 계속 들렸습니다. 굴착기가 저 땅을 파는 소리, 저 땅 위에 15층 건물이 올라선다는 소리, 그게 다 이 서류 한 장에서 시작된 거였어요. 저는 서류를 접어서 카운터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직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저녁 장사를 마치고 문을 닫았어요. 혼자 의자에 앉아서 공터 쪽 소음이 잦아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야간 작업이 멈춘 건지 오늘은 일찍 조용해졌어요. 창밖 공터 쪽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는데 가림막 위로 조명 하나가 희미하게 켜져 있었어요. 저 땅 위에 15층 건물이 올라선다는 게, 그게 제 이름으로 된 땅이라는 게, 그리고 완공 후에는 지분이 제 것이 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서랍에서 서류를 다시 꺼냈어요. 증여계약서에 찍힌 도장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 사람 손으로 직접 찍은 도장이었어요. 20년 전 이 사람이 사라지던 날 아침도 이런 고요함이었어요. 아무 예고도 없이 그냥 없어졌던 것처럼 이번에도 아무 설명 없이 그냥 이걸 두고 사라진 거였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세상 맞나요? 20년 전에는 빚을 두고 사라지더니 20년이 지나서는 땅을 두고 사라졌어요. 어느 쪽이 더 감당하기 어려운 건지 저는 아직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거든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을까 말까 잠깐 망설였습니다. 요즘 모르는 번호는 안 받는 게 습관이 됐거든요. 그런데 왠지 이번엔 받아야 할 것 같았어요. 그 사람과 연관된 번호일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 느낌. 네. 목소리가 낮고 차분한 남자였습니다. 저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인데요. 증여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직접 뵙고 말씀드릴 내용이 있어요. 저는 잠깐 멈췄어요. 무슨 내용인데요? 전화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직접 오시면 의뢰인분이 남기신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있어요. 의뢰인. 그 사람이 변호사를 통해 뭔가를 남겨뒀다는 거였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그냥 카운터 앞에 서 있었어요. 의뢰인이 남긴 내용이라는 게 뭔지, 좋은 말일지 나쁜 말일지, 또 무슨 놀라운 게 나올지 마음이 이상하게 요동쳤습니다. 다음 날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낡은 건물 5층이었는데 엘리베이터가 느렸어요. 그 안에 서서 올라가면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는데 창백해 보였어요. 뭘 듣게 될지 모르겠는데 듣고 싶은 마음과 듣기 싫은 마음이 동시에 있었거든요. 변호사는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었어요. 안경을 쓰고 서류 파일을 앞에 놓고 앉아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자리를 권하셨어요. 사무실이 조용했어요. 밖에서 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는데 그것조차 멀게 느껴졌습니다. 파일을 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의뢰인분이 몇 가지 내용을 저한테 남겨두셨어요. 직접 전달해달라고 하셨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먼저 그 공터 땅 이야기부터 드릴게요.
변호사 선생님이 서류 한 장을 꺼내셨어요. 그 땅은 의뢰인분이 이혼 전에 매입하신 겁니다. 이혼 당시에는 외부에 알리지 않으셨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혼 전에 산 땅이요. 이혼을 하면서 그 땅은 숨겼다는 거였어요. 저는 재산 분할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빚만 정리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사람이 어차피 아무것도 없다고 했고 저도 더 이상 따질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미 이 땅이 있었다는 거였어요. 왜요? 제 목소리가 이상하게 나왔어요. 화가 났는데 화인지 슬픔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잠깐 저를 보셨어요. 의뢰인분이 직접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드려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이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내셨어요. 손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그 사람 글씨였어요. 꾹꾹 눌렀었는데 중간에 힘이 흔들린 것처럼 글씨가 살짝 기울어진 곳도 있었어요. 선생님이 천천히 읽으셨습니다.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을 때 저는 당신 명의를 지켜야 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건 다 가져가도 좋았어요. 하지만 당신 명의에 얽히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땅만큼은 숨겼습니다. 당신한테 돌려주려고 오래 갖고 있었어요.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사업이 기울 때 그 사람이 제 명의를 지키려고 했다는 게 그래서 도장 사기도 아니었고 고의로 빚을 지운 것도 아니었다는 건지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 말이 진심인지 변명인지 20년을 원망하며 살았는데 이 한 문장으로 그게 달라질 수 있는 건지 선생님이 계속 읽으셨어요. 보증 서명권은 제가 잘못한 겁니다. 그건 변명이 없어요. 당신 도장을 임의로 쓴 건 맞고 당신한테 먼저 설명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했어요. 겁이 났거든요. 사업이 잘못되고 있다는 걸 당신한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겁이 났다는 말에서 저는 손이 떨렸어요. 이 사람이 겁을 냈다는 게 무너지면서 말 한마디 못하고 사라진 게 그게 비겁해서가 아니라 겁이 나서였다는 게 그게 변명이 되는 건지 아닌지 저는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마지막 문장을 읽으셨어요. 당신이 그날 밥을 줬을 때 저는 결심을 했어요. 이제라도 돌려드려야겠다고. 늦었지만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빛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냥 그 빛만 바라봤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추가로 남기신 내용이 있습니다. 시행사와의 협약 조건인데요. 토지 증여 이후 지분 배당 계약이 연결돼 있어서 건물 완공 후 수익 지분 일부가 선생님께 귀속되는 구조입니다. 저는 그 말이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지분이니 배당이니 그런 말보다 밥을 줬을 때 결심을 했다는 그 한 줄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그날 비 오는 날 국밥 한 그릇. 그게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거였어요. 법무법인을 나오면서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화가 나야 하는 건지 고마워야 하는 건지 어느 쪽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계단을 내려오면서 손잡이를 잡았는데 손이 차가웠어요. 언제부터 손이 이렇게 차가워졌는지 몰랐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바람이 불었어요. 골목 어귀에 서서 한참 그냥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옆을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다가 결국 걷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로 갈까, 집으로 갈까 잠깐 생각했어요. 발은 집 쪽으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면서 그 사람 글씨가 자꾸 떠올랐어요. 손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 변호사 선생님이 읽어주시는데
그 목소리에서 그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당신이 그날 밥을 줬을 때 저는 결심을 했어요. 그 문장 하나가 자꾸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비 오던 날 셔터 앞에 서 있던 그 사람. 그날 제가 문을 열어준 게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거였어요. 그러면 제가 문을 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 생각이 스쳤다가 금방 사라졌습니다. 어차피 의미 없는 가정이었거든요. 저는 그 문을 열었고 국밥을 내왔고 담요를 덮어줬어요. 그게 이 사람한테 결심이 됐던 거였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어요. 계단을 올라가면서 다리가 좀 무거웠어요. 피곤한 건지 감정이 무거운 건지 몰랐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잠깐 멈췄어요. 오늘 들은 말들이 아직 머릿속에 차 있었거든요. 겁이 났다는 말, 당신 명의를 지키려 했다는 말, 이제라도 돌려드려야겠다는 말. 화가 나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편함을 열었더니 그 사람 필체로 쓴 편지 봉투가 들어 있었거든요. 봉투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 사람 글씨였어요. 제 이름 석자가 앞면에 적혀 있었는데 꾹꾹 눌러 쓴 글씨가 여느 때 같지 않았어요. 힘을 많이 준 것 같았습니다. 이걸 쓸 때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현관 앞에서 한동안 그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신발도 못 벗고 그냥 거기 서 있었어요. 빨리 열고 싶기도 했고 열기 싫기도 했어요. 뭔가 중요한 게 들어있을 것 같았거든요. 알게 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서 있을 수는 없었어요. 결국 식탁에 앉아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지 2장이 들어 있었어요. 앞면만 쓰여 있었는데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첫 줄부터 읽었어요. 이 편지를 쓰는 게 맞는지 오래 고민했어요. 쓰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써야겠다고 했습니다. 당신한테 직접 하지 못한 말이 있어서요. 저는 한 줄 읽고 잠깐 멈췄어요. 다음 줄을 읽을 용기를 모아야 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국밥이 따뜻했어요. 그날 밤 10년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그게 당신 손으로 끓인 국물이라는 걸 알면서 먹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그게 전부였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눈물이 났어요.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그냥 편지를 든 채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밥. 저는 그 한 줄을 여러 번 읽었어요. 이 사람이 10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 한 줄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밥 한 끼가 없어서 떠돌았던 거였는지, 아니면 밥이 없었던 게 아니라 따뜻한 밥이 없었던 건지, 그 차이가 마음에 걸렸어요. 따뜻하다는 건 단순히 온도가 아니니까요. 눈물을 닦고 다시 편지를 받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어요.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당신이 모른 척 해줘서 고마웠어요. 다 알면서 그냥 있어줘서 그게 저한테는 컸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모른 척이요. 저는 모른 척한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눈엔 그게 모른 척 해준 거로 보였나 봐요. 잠깐 멈췄어요. 모른 척과 어쩔 줄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것. 결과적으로는 같은 모습이었을 텐데 그걸 이 사람이 배려로 받아들였다는 게 이상하게 가슴에 걸렸어요. 어쩌면 그게 맞는 말인 것도 같았어요. 알면서 모른 척하는 게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배려일 때도 있으니까요. 편지 2번째 장을 넘겼습니다. 빚은 제가 진 거였어요. 당신이 갚아줬지만 그건 당신 빚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말하는데 20년이 걸렸어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들었던 말이었는데 이 사람 손으로 직접 쓴 글씨로 읽으니까 달랐어요.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20년이요. 이 말을 하는데 20년이 걸렸다는 거였어요. 그동안 저는 혼자 갚았고, 혼자 버텼고, 혼자 일어섰어요. 그 시간이 이 두 글자 안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하나에 20년이 담겨 있는 게 억울한 건지, 다행인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었어요. 땅은 오래전에 당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 이름으로 갖고 있었을 뿐이에요. 이제야 돌려드리게 됐습니다. 건물이 완공되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 일부가 당신한테 가도록 해뒀어요. 당신이 20년 동안 그 가게를 지켜준 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저는 그 줄을 읽으면서 창밖을 봤어요. 공터 쪽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쪽에서 바람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읽었어요. 잘 사세요. 그게 제 마지막 부탁이에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뒀어요. 잘 사세요. 이 사람이 그 말을 남기고 간 거였어요. 화해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용서를 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잘 사세요. 저는 한동안 그 편지를 바라봤습니다. 화가 났어요. 20년 동안 혼자 버텨왔는데 이제 와서 잘 사세요라니. 그게 말이 되는 건지. 직접 와서 얼굴 보고 말하면 되지. 왜 편지인 건지. 왜 또 사라진 건지. 이 사람은 언제나 이렇게 뒷문으로 가는 사람이었어요. 앞으로 걸어 들어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가 이상하게 오래가지 않았어요.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 중에서 이게 가장 솔직한 말이었을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하면 제가 부담스럽고 감사하다고만 하면 가볍고 그냥 잘 사세요. 그 한마디가 이 사람 나름으로는 전부였던 거겠지요. 창밖으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저녁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노란빛이 식탁 위까지 길게 드리워졌는데 편지지 위에도 그 빛이 닿았어요. 그 빛이 이상하게 따뜻해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사람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용서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 판단은 아직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오래 쌓여있던 뭔가가 조금 내려간 것 같은 느낌. 돌덩이 같은 게 가슴 안에 있었는데 그게 조금 작아진 것 같았어요. 편지를 다시 접어서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증여 서류 옆에 서랍을 닫고 나서 부엌에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목이 탔더라고요. 물을 마시는데 손이 아직도 조금 떨렸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어요. 이 사람 지금 어디 있을지, 오늘 밤은 어디서 자는지, 그런 쓸데없는 생각이 났다가 금방 지워버렸습니다. 신경 쓰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건 이 사람 일이니까. 그런데 또 생각이 났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밥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어디서 뭘 먹고 있는지, 오늘 밥은 따뜻한지, 이걸 걱정하는 제가 이상한 건지, 당연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마음 한켠이 편해졌어요. 이제 더 이상 이 사람 때문에 20년치 무게를 혼자 들고 다닐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게 해결이 된 건 아니었어요. 용서한 것도 아니었고 화해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려놓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생각했어요. 20년 전에는 빚이 남았고 지금은 편지가 남았어요. 어느 쪽이 더 무거운 건지, 어느 쪽이 더 오래 남을 건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었더니 낯익은 뒷모습이 셔터 앞에 서 있었거든요. 낯익은 뒷모습이었어요. 셔터를 올리고 나오는데 골목 어귀에 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처음 나타났던 그날처럼 비는 오지 않았어요. 맑은 아침이었습니다. 공터 쪽에서 공사 소음이 멀리 들렸고 골목에는 아침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날처럼 그냥 거기 서 있었어요. 제가 멈춰섰습니다. 그 사람이 천천히 돌아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20년 전에는 그 눈을 보면서 많은 걸 기대했었어요. 달라지겠지, 나아지겠지, 우리 괜찮아지겠지. 그런 기대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눈을 봤습니다. 그 사람도 그냥 저를 봤어요. 처음 왔을 때보다 더 야위어 보였어요. 얼굴에 그늘이 있었고 눈 아래가 깊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눈빛만큼은 조용했어요. 뭔가를 다 내려놓은 사람 같았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말했어요. 왔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그 사람을 바라보다가 셔터 쪽으로 걸어갔어요. 들어와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와서 불을 켰어요. 그 사람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가게 안이 밝아졌어요. 육수 냄새가 배어 있는 공간. 어제도 그제도 10년 동안 매일 이 냄새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눈빛에 뭔가가 스쳤습니다. 낯설지 않다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가스불을 켰습니다. 육수솥에서 뽀얀 국물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은 예전에 앉던 끝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빠져있던 그 의자에 국밥 2그릇을 내왔습니다. 그 사람 앞에 하나, 제 앞에 하나. 말없이 마주 앉았어요. 그 사람이 국밥 그릇을 내려다봤어요. 한동안 그냥 보다가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천천히 마셨어요. 뜨거운지 한번 호호 불더니 다시 한 숟가락. 저도 국물을 마셨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편지 받았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면서 말했습니다. 네, 다 읽었어요.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 말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어느 것도 꺼내지 못했어요. 그냥 밥을 먹었습니다. 그 사람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먹었어요. 급할 게 없는 사람처럼, 아니면 이 시간을 오래 두고 싶은 사람처럼. 밥그릇이 반쯤 비워질 때쯤 저는 한번 그 사람을 봤어요. 고개를 숙이고 먹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어요. 안쓰럽지도 않았어요. 그냥 봤습니다. 왜 왔어요? 그 사람이 잠깐 저를 봤다가 국밥 그릇으로 눈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뵈야 할 것 같았어요. 마지막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가 확 와닿았어요. 이 사람 몸이 좋지 않은 거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처음 나타났을 때부터 야위어 있었고 움직임이 느렸고 무릎을 찡그리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을 수 있다는 게. 아파요? 그 사람이 잠깐 멈추더니 살짝 웃었어요.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억지로 짜낸 웃음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웃음이었어요. 조금요. 더 묻지 않았어요. 묻는다고 달라지는 게 없었거든요. 그냥 국밥을 먹었습니다. 둘 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숟가락 소리만 달그락달그락 났어요. 그 소리가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며칠 같이 있었을 뿐인데 이 소리가 이미 익숙해져 있었어요. 밥을 다 먹고 나서 그 사람이 그릇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맛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을 잠깐 감았어요. 국밥이 맛있었다는 그 한마디. 이 사람한테 그게 얼마나 큰 말인지 이제는 알 것 같았거든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밥이라고 했던 그 편지 한 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가볼게요. 저는 붙잡지 않았어요. 일어서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냥 말했습니다. 잘 가요. 그 사람이 문 앞에서 멈췄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잠깐 서 있다가 문을 열고 나갔어요. 골목으로 나가는 뒷모습을 봤어요. 천천히 걸었는데 발걸음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걸었어요. 점점 작아지다가 골목 끝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빈 골목을 바라봤어요. 발소리가 다 사라지고 나서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침 햇빛이 골목 끝까지 닿아 있었어요. 그 빛이 환했습니다. 공터 쪽에서 공사 소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쿵쿵, 달달달. 그 소리가 오늘은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는 식탁 위 두 그릇을 보면서 숨을 한번 크게 내쉬었어요. 이 사람이 없어진 자리에 건물이 올라서고 있었어요. 15층이 올라서면 이 골목으로 햇빛이 덜 들어오겠지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 가게는 계속 있을 거니까요. 저도 계속 있을 거니까요. 그릇을 들고 싱크대로 갔어요. 물을 틀고 그릇을 씻었습니다. 뽀득뽀득 그 소리가 조용한 아침 가게 안에 울렸어요. 그릇 하나를 닦고 또 하나를 닦았습니다. 이 사람이 먹던 그릇, 제가 먹던 그릇, 똑같이 행주로 닦아서 똑같이 엎어서 제자리에 뒀어요. 그릇을 닦으면서 생각했어요. 20년 전에 이 사람이 제 삶에서 사라졌을 때 저는 혼자였어요. 그리고 다시 사라진 지금도 저는 혼자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혼자는 예전의 혼자와 달랐어요. 예전엔 뭔가를 빼앗긴 것 같은 혼자였는데 지금은 그냥 제자리에 있는 혼자였거든요. 예전엔 혼자라는 게 상처였어요. 지금은 그냥 제 일상이었습니다. 그게 달랐어요. 싱크대에 물을 잠그고 손을 닦았어요. 행주를 빨아서 옆에 걸어뒀습니다. 창밖 공터 쪽을 잠깐 봤어요. 포클레인이 또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 땅 위에 15층이 올라서면 이 골목이 많이 달라지겠지요. 그런데 이 가게는 그 변화 속에 그냥 있을 거예요. 저도 그냥 있을 거고요. 육수솥에 불을 다시 켰습니다. 보글보글 국물이 끓기 시작했어요. 뽀얀 김이 올라왔습니다. 그 냄새가 이상하게 좋았어요. 오늘 아침엔 단골 어르신이 일찍 오실 것 같았어요. 파 손질을 미리 해둬야 했습니다. 칼을 들고 도마 앞에 섰어요. 서걱서걱 파 써는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어요. 앞치마를 단정히 여미고 가게 불을 환하게 켰습니다. 그리고 문을 활짝 열었어요. 골목으로 아침빛이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장사를 해야 했거든요. 그게 제 삶이었어요. 이제는 그게 충분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